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쇼펜하우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와 견디기 힘든 갈등 속으로 우리를 침체시키기도 한다. 특히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더욱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걸까? 함께 공감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과의 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들이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다. 1851년 출간된 이 책의 원제는 소품과 부록으로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적은 글들과 글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전한다. 돌멩이를 내가 바꾸지 못하듯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용을 지니는 것이 유용하다.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지나면 다툼과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자연이 설정하고 부여한 개성이 제 아무리 최악이거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해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영원한 것이고 형이상학적 원리의 결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인간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에게 죽음과 생명을 건 전쟁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의 본질적인 개성, 즉 다시 말해 도덕적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약스럽게도 그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필멸의 적으로 여기고 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변인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생존권을 인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주어진 개성으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의 유형과 본질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개성이 변화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정당한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행운하라 할 수 있다.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려면 무생물을 상대로 자신의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무생물은 역학적, 물리적 필요에 의해 완강하게 우리의 행동에 저항한다.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내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길 위에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자. 다른 이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호의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우연히 듣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두 사람의 바보가 이야기하는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소중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그 이야기의 주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해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그 어떤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불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상대의 소중하고 부드러운 자아를 상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그 어떠한 것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참된 것인지 아름답고 우아하며 재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달을 감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무리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찮은 허영심에 상처를 줄 법한 일이거나 그들의 자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발을 밟혀 낑낑거리며 울어대는 강아지와 같다. 또는 상처와 혹으로 가득해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환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징이 너무 심해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마음과 이성이 드러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추지 못하면 당장 그 모욕감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곧바로 모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대체 왜 그들의 분노와 미움을 샀는지 헛되이 고민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은 그들의 그러한 주관성 덕분에 그들은 쉽게 아첨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을 얻기도 한다. 그들의 판단은 쉽게 뇌물로 사들일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의 계급이나 무리에 유리한 발언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상대의 말을 믿는 척해야 할 때와 믿지 않는 척해야 할 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들키고 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의 일부를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을 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하라.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적어도 우리와 관련해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어리석은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는 세상 모든 지혜의 절반이 담겨 있다. 또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에 그 나머지 절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고 타인의 이해력에 맡겨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처세의 오랜 원칙은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타인의 이해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분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말은 감정에 호소해 이야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무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허영심은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든다. 자존심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 굳건한 확신이다.
하지만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려는 욕망이며 그 결과로 그러한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을 동반한다. 이것으로 보면 자존심은 내부에서 나오는 자존감이자 직접적인 것이지만 반면에 허영심은 외부에서, 즉 간접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절히 자존감을 가지길 원할수록 그런 척만 할 뿐, 곧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버리게 될 것이다. 우월한 장점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내적인 강건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념만이 사람에게 진짜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지 외적인 관습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신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존재하는 한 자존감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마찬가지로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자존감의 가장 최악의 적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허영심으로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구하려 애쓰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찬사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온갖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먼 곳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다. 아이의 감각기관이 아직 너무나 젊고 활기차고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다채로운 세계와 다양한 형태에 큰 매력을 느낀다. 그의 상상력은 곧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예전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순수한 견해를 가리고 왜곡시켰던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쇼펜하우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와 견디기 힘든 갈등 속으로 우리를 침체시키기도 한다. 특히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더욱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걸까? 함께 공감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과의 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들이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다. 1851년 출간된 이 책의 원제는 소품과 부록으로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적은 글들과 글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전한다. 돌멩이를 내가 바꾸지 못하듯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용을 지니는 것이 유용하다.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지나면 다툼과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자연이 설정하고 부여한 개성이 제 아무리 최악이거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해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영원한 것이고 형이상학적 원리의 결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인간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에게 죽음과 생명을 건 전쟁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의 본질적인 개성, 즉 다시 말해 도덕적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약스럽게도 그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필멸의 적으로 여기고 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변인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생존권을 인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주어진 개성으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의 유형과 본질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개성이 변화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정당한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행운하라 할 수 있다.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려면 무생물을 상대로 자신의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무생물은 역학적, 물리적 필요에 의해 완강하게 우리의 행동에 저항한다.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내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길 위에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자. 다른 이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호의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말은 삼가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우연히 듣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두 사람의 바보가 이야기하는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소중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그 이야기의 주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해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그 어떤 이야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불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상대의 소중하고 부드러운 자아를 상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자아만 중요하지 다른 그 어떠한 것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참된 것인지 아름답고 우아하며 재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달을 감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무리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찮은 허영심에 상처를 줄 법한 일이거나 그들의 자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발을 밟혀 낑낑거리며 울어대는 강아지와 같다. 또는 상처와 혹으로 가득해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환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특징이 너무 심해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마음과 이성이 드러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추지 못하면 당장 그 모욕감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곧바로 모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대체 왜 그들의 분노와 미움을 샀는지 헛되이 고민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은 그들의 그러한 주관성 덕분에 그들은 쉽게 아첨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을 얻기도 한다. 그들의 판단은 쉽게 뇌물로 사들일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의 계급이나 무리에 유리한 발언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상대의 말을 믿는 척해야 할 때와 믿지 않는 척해야 할 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들키고 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의 일부를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을 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하라.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적어도 우리와 관련해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어리석은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는
세상 모든 지혜의 절반이 담겨 있다. 또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에 그 나머지 절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고 타인의 이해력에 맡겨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는 처세의 오랜 원칙은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타인의 이해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분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말은 감정에 호소해 이야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무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허영심은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든다. 자존심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 굳건한 확신이다. 하지만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려는 욕망이며 그 결과로 그러한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을 동반한다. 이것으로 보면 자존심은 내부에서 나오는 자존감이자 직접적인 것이지만 반면에 허영심은 외부에서, 즉 간접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절히 자존감을 가지길 원할수록 그런 척만 할 뿐, 곧 그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버리게 될 것이다. 우월한 장점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내적인 강건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념만이 사람에게 진짜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지 외적인 관습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신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존재하는 한 자존감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마찬가지로 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자존감의 가장 최악의 적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허영심으로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구하려 애쓰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찬사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온갖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먼 곳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다. 아이의 감각기관이 아직 너무나 젊고 활기차고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다채로운 세계와 다양한 형태에 큰 매력을 느낀다. 그의 상상력은 곧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예전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순수한 견해를 가리고 왜곡시켰던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